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결혼을 좀 늦게 한 편인데 최근에 일어난 끔찍한 일로 혼인 취소 절차를 밟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가슴이 답답하지만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결혼을 늦게 한 이유는 제 첫 연애가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연애만 무려 7년을 했고 당시 저는 첫사랑과 결혼을 꿈꾸는 평범한 여자였어요. 마치 숨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결혼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애초에 그놈은 사람이라고 보기도 힘들다고 봐야 정확하겠네요. 시간이 꽤 흘렀지만 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이라는 그 날짜요. 당시 저는 남자친구와 한참 여름 휴가 계획을 짜고 있었고 남자친구와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었죠. 휴가에 연차까지 써서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돌연 남자친구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여행이 무산됐습니다. 당연히 그 일이 먼저라는 걸 알고 있었고 전 오히려 장례식에 참여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거리도 멀고 정신이 없으니 오지 마라. 괜찮다곤 했지만 외할머니와 각별했다는 걸 알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라도 갈 생각이었습니다. 어차피 회사는 휴가를 낸 상태라서 거리가 먼 것도 괜찮았고요. 헌데 남자친구와 가장 친했던 친구들 그 누구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여자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돌렸고요. 혹시 벌써 장례식에 가서 일손을 거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모른다고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 대신 알아봐 주겠다는 한 분이 난감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어요. 저기 장례식이 아니라 결혼식장에 갔다고 하는데요. 네? 결혼식장이요? 제가 놀라서 되물으니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더군요. 그게 그쪽 남자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몇 번을 물었는데 지금 결혼식장에 다들 갔다고 그래요. 민성 씨, 준호 씨, 그리고 우진 씨? 그 사람들 거기 다 있대요. 그분들 여자친구들도 그곳에 있고요. 결혼식 망친다고 저한테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하지만 분명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결혼식장에 와 계신다고 하네요. 외할머니요. 제 남자친구도 어제 연락받았다고 해요. 청첩장 사진 받아놨어요. 그 말과 함께 청첩장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보내줬어요. 그곳에 정확하게 표기된 남자친구의 이름과 남자친구 부모님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여자 이름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이름이었고요. 당연히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몰래카메라처럼 깜짝 서프라이즈를 할 생각이구나 하고 애써 외면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속으로 아닐 거라고 몇 번이나 되뇌며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실을 알게 됐어요. 남자친구와 친구들이 결혼식장 주차장 한 곳에 마련된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었죠. 제 얼굴을 아는 친구들은 거의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남자친구는 놀라긴 했지만 제법 덤덤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하긴 한데 나도 진짜 어쩔 수 없었어. 뭘 어쩔 수 없다는 거야? 결혼하는 거? 아니면 날 속인 거? 어쩔 수 없다는 말은 그럴 때 하는 게 아니야. 정말이야. 딱 하룻밤 실수를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우리 집에 들어와 버렸는데 나라고 좋았겠어? 난 진짜 너뿐이었어. 알잖아. 우리 무려 7년을 사귀었어. 내가 취업 준비할 때부터 난 오직 너 하나였고 우리 서로가 첫사랑이잖아. 근데 부모님 마음이 그렇겠어? 우리 할머니는 하도 성화를 하셔서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식만 하는 거야. 날 몰라? 나 알잖아.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흘렸죠.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맞긴 해? 우리 바로 이틀 전에 휴가 계획 짜고 웃고 떠들었어. 근데 뒤로는 결혼식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어쩜 그럴 수가 있니? 그것도 오해야. 진짜로 휴가 떠나려고 했어. 근데 결혼식장 자리가 비었다고 바로 들어가자고 해서. 원래는 나도 휴가 가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볼 생각이었다고. 너랑 상의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고. 진짜야. 근데 할머니가 몸도 안 좋다고 하고 애 출산하기 전에 결혼식 해야 한다고 하고 아버지는 또 은퇴하시기 전에 결혼하라고 닥달을 하고. 핑계 그만 나열해. 역겨우니까. 알아. 화날만 하지. 근데 그래도 나 진심이야. 너한테 돌아가려고 했어. 아니면 지금이라도 같이 도망칠까? 너만 나 받아주면 당장 그럴 수 있어. 애가 있어도 받아줄지 몰라서 내가 여기까지 끌려온 거야. 네가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 말은 두 여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것뿐이라는 말이네? 누가 날 받아줄까 재면서. 아니야, 난 널 골랐어. 저 여자 진짜 실수라니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생각을 해봐라. 너처럼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도 아니고 예쁘지도 않아. 애초에 나랑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 그런 여자라니까? 볼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집안 이야기가 나오자 들끓던 배신감과 분노마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리고 머리는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에 정이 더해지면서 대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남자친구는 제게 늘 자격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좀 더 정확히는 저희 집과 자신의 집의 차이에 대한 거였죠. 그렇다고 저희 집이 엄청난 재벌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여유롭다는 수준이었고 그것도 순전히 저희 부모님 두 분이 자신들의 힘으로 얻어낸 거였고요. 어머니는 한의사였고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습니다. 개천의 용이라고 불렸던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이었고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이기도 했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저와 저희 언니가 태어났으니 혜택을 많이 받고 자란 건 부정할 수 없긴 합니다. 저나 언니 둘 다 해외에서 유학 생활도 할 수 있었죠. 저는 본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부상으로 그만두게 됐고 대신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통역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됐어요. 언니는 부모님 뒤를 이어 의사가 됐고요. 비록 부모님이나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벌이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만날 때도 대부분 제가 돈을 지불했어요. 취업 준비를 도울 때도 취업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받아들이면서도 늘 자존심을 내세우곤 했어요. 결혼이 늦춰진 것 역시도 비슷한 이유였죠. 번듯한 집 하나는 장만해서 결혼하겠다고 말하고 싶다는 그 이유요. 막상 저희 집에서는 반대를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지고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도우려고 취업 이후에도 쭉 저 혼자만 돈을 썼습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결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 역시 부모님처럼 첫사랑과 결혼하고 싶은 꿈이 있었기에 힘들어도 참았던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남자친구는 저와 저희 집이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말을 하곤 했어요. 남자친구와 진즉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것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본인을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둥, 자긴 해외여행 갈 수준이 아니라는 둥, 우는 소리를 해서 결국 그 비용도 전부 제가 냈고요. 거기까지 생각이 다다르자 전 울컥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번 여행 내가 돈 내고 네가 여행 계획 짠다고 해서 돈 줬잖아. 그거 돌려줘. 그러자 남자친구는 급격하게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결혼식장에 나타났을 때보다 더 창백한 안색이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건 취소되긴 했지만 어쨌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그 상황이 이러니까
당장 주기는 좀 그렇고 내가 나중에 내가 준 돈 돌려달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왜 말을 더듬어? 혹시 너 그거 네 신혼여행 경비로 낸 거 아니야? 내가 미쳤어? 그럼 줘. 당장 돌려달라고. 야, 갑자기 이러는 건 좀 아니지. 나 이제 결혼식 시작해. 그럼 내가 너희 부모님한테 달라고 할까? 아니다. 지금 안 돌려주면 이제까지 너한테 드린 돈 전부 변호사랑 상담해서 다 받아낼 거야. 데이트 비용이야 내가 냈다고 쳐. 하지만 네 학원비, 고시원비, 생활비까지 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어. 알아?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나 너한테 돌아간다고. 누가 받아준다고 했어? 난 그럴 생각 없어. 너 솔직히 볼 것도 없잖아. 첫사랑이라는 건 말고 너 나한테 특별한 거 없어. 진심이야? 그래.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고 이 여자랑 결혼한 거야. 너보다 잘난 건 없어도 그래도 남편 공경할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여자거든? 넌 아니잖아. 집안에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고 거만하고. 솔직히 너랑 연애하는 거 최악이었어. 매번 나만 전전긍긍하면서 네 눈치만 살펴야 했지. 그래서 너랑 결혼 안 한 거야. 평생 내가 그렇게 살 걸 생각하면 소름 끼쳐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 내 축의금 낸다고 생각해. 난 돈 못 주니까. 돈 이야기에 바로 발끈하더니 그렇게 결혼식장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헌데 제 성격상 그래, 더러운 똥 밟았다, 이런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나마 있던 정이 떨어지니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의금을 받는 곳으로 갔고 낯익은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앉아있는 걸 발견했죠. 그리고는 그대로 축의금을 모아놓은 걸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만류하는 남자친구의 친구들에게 신고하려면 하라고, 난 변호사랑 기다릴 거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당연히 그쪽에서 제게 신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간 제가 준 선물만 모아도 축의금 전부를 합친 것보다 못한 수준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뒤에도 3년이 넘게 남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은 다시 만나자는 내용이었고 술만 먹으면 울고 짜면서 빌곤 했고요. 그걸 왜 듣고 있었냐고요? 사실 그 당시 저는 꽤 힘들었습니다. 그런 연락을 다 받은 것도 아마 그렇게 해서라도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정이 떨어지고 마음이 식긴 했지만 너무 오래 만났기에 상처가 꽤 깊고 컸으니까 말입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거라고 다들 제게 누군가를 소개해줬지만 우습게도 저는 누군가를 아예 믿지 못하는 성격이 돼버렸어요. 그건 제 나름의 방어였고 배신당하는 고통보다는 더 나은 선택지였습니다. 정신과도 다녔고 상담치료도 따로 받았지만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았죠. 당연히 그런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저는 뒤늦게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던 거였어요. 남편과는 첫 만남부터가 좋았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하는데 그곳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었거든요. 누군가의 소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만남이었고 저와 비슷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죠. 특히나 가장 끌렸던 것이 저와 같은 상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여자친구의 배신으로 마음의 상처가 커서 그 누구도 만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거기다가 정신과를 다니고 있는 게 부끄럽다는 제 말에 그 사람은 이렇게 위로를 해줬죠. 정신과를 다니는 게 뭐요? 그곳은 상처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들은 절대 안 가는. 그래서 저는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면 오히려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몇 번 다녔고요. 저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쪽처럼. 심지어 저처럼 운동도 좋아하고 음식 취향도 딱 맞았습니다. 남편은 오랜 기간 해외에서 살았다고 했으며 부모님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라고 했어요. 자신만 한국으로 들어와서 개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죠.
여유로운 시간과 마음, 그리고 뭐든 도전하려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뿐만 아니라 술이나 담배도 전혀 하지 않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때문에 1년 정도 만남 뒤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됐고요. 하지만 순탄할 줄만 알았던 그 사람과의 결혼은 거짓말 하나로 멈춰지게 됐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거짓말부터였어요. 초반부터 약간씩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사소한 거였습니다. 이를테면 밥을 먹었다, 커피를 마셨다, 잠을 잤다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네요.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건지 이유를 몰라서 한 번은 진지하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배부르다, 먹고 왔다고 하면 그만인데 왜 그걸로 거짓말을 해? 일종의 배려지. 여자친구가 배고프면 같이 먹어주고 싶으니까. 그래?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치자. 약속 시간에 늦게 왔고 누가 봐도 잠을 자다가 늦은 건데 차가 막혔다는 거짓말을 왜 해? 그건 배려라고 볼 수도 없잖아. 아이, 그야 너한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그렇지. 싸우기도 싫고. 사람이 깜빡 잠이 들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보여주기 싫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난 좀 아닌 것 같아. 난 그것보다 거짓말을 한 자체가 더 실망스럽거든. 알았어, 내가 주의할게. 앞으로는 절대 안 그래. 아무래도 첫 연애 때문에 받은 상처로 저는 거짓말에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게임을 하는데 일을 하고 있다고 하거나 밖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한다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다퉜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다투게 된 것은 바로 식성이었어요. 저는 해산물을 무척 좋아했고 그 사람도 그랬는데 한 번은 대게를 먹으러 갔다가 사단이 난 거였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여기저기 울긋불긋하게 올라오는 걸 발견했고 황급히 약을 먹는 것도 봤죠. 그 사람은 비타민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얼굴을 보면 누구라도 그 말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장난해? 비타민? 줘봐, 약국 가서 물어보게. 저는 약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주춤거렸죠. 진짜 별거 아니야. 비타민이라니까? 그리고 나 이거 계속 먹는 거라서 줄 순 없어. 그러니까 내놔. 내 친구 중에 약사 있어서 금방 사진만 찍고 돌려줄 테니까. 제가 강압적으로 말하자 결국 그 사람이 털어놨어요. 사실은 원래는 없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해산물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아. 알잖아, 나 해산물 잘 먹는 거. 근데 갑자기 이러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갑자기 생겼다고? 또 거짓말이네? 그 약 먹는 거 나 초반에 한번 봤었어. 그땐 그냥 그러려니 했고. 내가 거짓말 싫다고 초반부터 내내 말했는데 어쩜 또 거짓말을 해? 아니라니까, 나 거짓말 아니야. 우리 부모님을 걸고 말할 수 있어. 이미 너무 많이 걸었고 다 거짓말이었어. 부모님이 12명이라도 되니? 애초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부모님 거는 것도 이상해.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또 부모님 걸면서 거짓말을 해? 진짜 별거 아니고 어찌 보면 저에게 이상하다, 예민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거 압니다. 근데 진짜 별거 아닌데 반복적,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부모님까지 거는 걸 보면 정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편에게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고 말했고 그날 그 사람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요. 거짓말 맞아. 그냥 어쩌다 보니 그랬어. 너랑 모든 게 완벽하고 맞았으면 했어. 널 너무 좋아해서 뭐든 맞춰주고 싶었고 그게 시작이었어. 다른 의도는 없어. 내가 여자를 만나기로 했어? 아니면 그 거짓말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어? 아니잖아. 그냥 너 말처럼 사소한 문제야. 널 속이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잘 보이고 싶었다고. 내가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그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연애 초부터 이 문제로 싸웠어.
잠자다가 일어난 목소리로 사무실에 있다, 미팅 중이다 이런 거짓말은 기본이었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 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또 저녁에도 운동하잖아. 나도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규칙적으로 하진 못하는 사람이야. 사업 준비하다 보니 이것저것 힘든 일이 많았고 피곤했고 몸도 안 좋았지. 근데 그걸 드러내기 싫었어. 적어도 너한텐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오로지 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만 그렇게 말한 거고.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싫었던 게 전부야. 이제 정말 다신 안 그럴게. 어? 나 버리지 마. 울면서 다신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비는데 결국 저는 다신 안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고 용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뒤에 결혼을 하게 됐네요. 결혼식 당일이 돼서야 미국에 있다던 시부모님을 뵙고 제게 그저 잘 살아달라는 말만 하던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비록 남자친구의 지인들 대부분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참석한 대부분이 꽤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친구들 중에는 미국에서 건설업을 한다는 사람도 있었고 변호사라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좀 이상했던 것은 그 사람들의 축의금 액수가 달랑 5만 원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친했다고 하기에는 그 액수가 너무 적었거든요. 하지만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고 넘겼어요. 뭐 딱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행기까지 타고 온 것 자체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범주였고요. 하지만 이상한 건 더 있었죠. 함께 살다 보니 남편의 행동이 어딘지 수상했습니다. 평소 술, 담배라면 질색을 했던 사람인데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아주 약간의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났거든요. 헌데 제가 그것에 대해 말하면 남편은 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사업 투자처럼 미팅했어. 그러다 보니 술을 살짝 먹는 척 했던 거고. 담배 냄새는 옆에 있어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몸에도 안 좋은 걸 왜 하겠어. 나 몰라? 그야 알지만 너무 자주 그러니까 냄새나서 물어보는 거지. 몇 번을 말해. 왜 이렇게 사람을 숨막히게 해? 내가 그렇다고 하면 좀 믿고 넘어갈 수는 없어?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 나도 예전에 당신한테서 담배 냄새 맡았어. 그럼 당신도 담배 피우는 거야? 아니잖아. 앞에 걸어가던 사람이 담배 피우나 보다 그렇게 넘어갔다고. 근데 왜 당신은 넘어가지 않아 매사가 의심이냐고. 그거 병이야, 병. 무슨 또 병이라고 말을 해. 난 좀 이상하니까 물어본 것 뿐인데. 난 안 그러잖아. 당신만 그러는 거고. 난 설령 당신이 몰래 술을 먹든 담배를 피우든 괜찮아. 왜? 당신이니까. 당신이 그러고 싶다고 하면 난 다 괜찮다고. 하지만 당신은 자기 기준을 벗어나면 의심부터 하고 보니까 문제라는 거야. 고쳐. 다시 병원을 다녀보든가. 하도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거다, 병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에 저도 더 이상은 그 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상담도 받았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남편이 쓰레기장 근처에 숨어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절 의심병 환자로 몰아넣더니 결국 제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전 당연히 남편을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전과 반응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 피운다. 왜? 좀 피우면 안 돼? 뭘 얼마나 더 빡빡하게 굴 거야? 이해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어. 야, 담배는 기호식품이야. 속이 상해서 피웠어. 그게 뭐 잘못이야? 내가 미성년자야? 아예 성인이 담배 피우는 걸로도 이렇게까지 눈치 봐야 해? 여보, 지금 왜 당신이 화를 내? 그럼 또 빌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결혼 전에 안 피우다가 당신이 하도 숨막히게 해서 피웠어. 이제야 내가 좀 알겠다. 당신 전 남자친구가 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웠는지.
당신 사람이 너무 빡빡해. 어떨 때 보면 좀 기계 같아서 소름 끼쳐.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무슨 여기가 태릉 선수촌이야? 그리고 낮잠도 안 자고 주말에도 쉬지도 않고 로봇이야? 무슨 사람이 인간미가 없어. 보고 있으면 내가 다 피곤해. 그야 내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운동이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 거짓말한 게 중요한 거지. 갑자기 속이 상해서 피었다고 말하면서 날 비난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왜 말이 안 돼? 당신이 날 짜증나게 만들어서 피었다고 솔직하게 말한 건데. 그럼 술도 그냥 마신 거고 담배도 피우는 거고 술도 마시고 해산물도 알레르기 있고. 당신 말에 진실이 하나라도 있긴 해? 다른 것도 거짓말인 거 아니야? 제가 이 말을 하자 남편은 눈이 반쯤 뒤집혀서 괴성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바로 옆에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눈과 표정은 정말이지 괴물처럼 보일 정도로 기괴하더군요.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왔고 물건을 던지는 것은 일종의 폭력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물론 완전히 진심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경고성이었습니다. 일정 부분 남편의 답답한 심정을 이해한 것도 사실이었고요. 다행히 그 경고는 제대로 먹혀서 남편은 제게 잘못을 빌었습니다. 또 화가 나서 물건을 던진 게 아니라 정확히는 휴대폰을 들고 밖에 나가려다가 손에서 미끄러진 거라고 했고요. 우린 그날 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술은 딱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다고 했고 담배는 피우다가 끊었다고 했어요.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서로 진심을 털어놓고 잘 살아보자는 말도 했죠. 그러다 보니 분위기가 좋아져서 남편은 제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근사한 곳에서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자는 식으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했고 꽤 즐거웠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희는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한 5분? 그 정도 기다리니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 보이더군요. 저는 그 사람에게 차키를 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데 그 사람의 시선은 제가 아니라 저희 남편을 보고 있었어요. 초반에는 흠칫 놀란 듯 싶었는데 심지어 아주 창백한 인상으로 얼굴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긴 했지만 피곤하신가 하는 정도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데 남편은 제게 유독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거짓말 절대 안 할 거야. 진짜로. 마음이 정말 편안하다. 비록 내가 술을 딱 한 잔밖에 못하지만 가끔 나와서 같이 먹자. 이것도 너무 좋네. 어때?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마워서 손을 잡았어요. 좋아.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도 잘할게. 그나저나 우리도 시간 내서 미국 한번 가야 하지 않을까? 어머님, 아버님 얼굴 한번 뵙고 인사드려야 하잖아. 이번에 휴가가 좀 긴 편인데 그때 갈까? 그래, 그래야지. 근데 내 사업이 좀 바빠질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하네. 휴가를 맞출 수 있을까? 일단 노력은 해보자. 당신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거지. 어머님 진짜 좋은 분인 것 같았어. 그렇지. 그나저나 나 사업 투자금 말이야. 혹시 생각은 해봤어?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사업 준비를 해왔고 결혼 바로 직전에 회사 건물을 인수했어요. 워낙 오래된 곳이라서 그곳을 헐고 새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다 바꾸고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신혼집까지 저와 반반씩 부담했고요. 그러다 보니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제게 부탁했었던 겁니다. 조만간 우리 언니한테 말해볼까 해. 내가 모은 돈은 신혼집 구할 때 들어가서 부족할 것 같아서.
당신도 회사 건물 산다고 목돈이 없잖아. 그래? 그럼 최대한 빨리 좀 해봐. 이제 직원도 뽑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하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내일 언니 만나서 이야기해볼게. 정말? 당신 진짜 최고야. 너무 고마워.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터라 저는 좀 눈치가 보였는데 대리운전기사의 표정이 백미러로 보였습니다. 헌데 그 사람의 두 눈은 오로지 남편에게 고정돼 있었고 두 눈에는 공포 비슷한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때문에 너무 찜찜하고 이상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후 돈을 주면 보통 대리기사는 빠르게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그곳에 서 있더군요. 약간 술에 취한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 했지만 전 아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그 표정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신경이 쓰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침이 되어 어제 걸었던 번호로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자는 제가 설명하기도 전에 마치 절 기다렸다는 듯 말하더군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사모님.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사모님, 잠깐 밖으로 나와 보실래요? 저 안 그래도 집 앞에 있거든요. 혹시 남편분은... 자고 있어요. 오늘 주말이니까. 그럼 몰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좀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남자와 단둘이 보는 것도 찜찜했는데 집 앞까지 와 있다는 말이 소름 끼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저는 평소처럼 운동복을 입고는 밖으로 나갔고 그 사람과 마주할 수 있었죠. 어쩐지 비장한 표정이기도 했고 수척한 느낌이 드는 남자는 저와 비슷하거나 약간 더 나이가 많아 보이더군요. 남자는 슬쩍 눈치를 보고는 천천히 걸어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딱히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산책을 하는 듯 했죠. 그렇게 한 5분 정도 걷더니 이내 제게 말했어요. 이전에도 모셨던 분이거든요. 그쪽 남편요. 오지랖인 거 알고 있습니다만 차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어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이건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남편을 모셨다는 말이 뭔지... 착각 아닐까요? 어제 그쪽이 몰았던 차는 제 차거든요. 남편 차가 아니라. 몰래 사모님 차를 몰았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리가 없는... 저는 부정을 하면서도 머릿속에 몇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통역이나 번역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생각보다 일 특성상 출장이 잦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도 많았죠. 제가 좀 머뭇거리자 남자가 말하더군요. 제가 그쪽 남편분을 기억 못할 리가 없어요. 술에 취해서 대리기사를 막대하는 사람으로 꽤 유명한 사람이고요. 막말에 욕설을 하는 건 기본이고 심지어 저는 폭행까지 당했었습니다. 경찰의 기록도 있으니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온 건 그쪽 남편의 폭력성을 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물론 그 문제도 문제지만 사업 투자 이야기 하던데... 들으셨어요? 그게 왜요? 뭔지 모르고 저도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일전에 그 남자분의 어머니를 데려다 드린 적이 있었어요. 대리 일을 하다 보면 경유해서 다른 사람도 내려주는 거 아시죠? 네, 저도 종종 그러니까요. 그때 한 할머니를 데려다 드린 적이 있었고 그분이 분명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미국에 계신다는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거기에 돈 이야기 나오는 걸 들으니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것도 블랙박스 확인해 보세요. 한 달 전쯤이었어요. 당황스럽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시어머니라면 분명히 결혼식장에서 뵀고 미국에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나눴었기에 믿겨지지가 않았고요. 하지만 평소에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남편이었기에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었죠. 또 대리기사가 말했던 그날의 저는 3일 동안 지방 출장에 가 있었기에 신빙성이 더해졌거든요. 문제는 블랙박스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확인하면 뚝딱 결과가 나오던데 전 아니었어요. 기록 전부가 삭제되어 있었기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차량인데 제가 지웠을 리는 없으니 의심은 증폭됐죠. 그래서 어쩌면 좋을지 좌절하고 있는데 대리기사님이 말했어요. 그거 복구됩니다. 돈은 좀 들고 시간도 약간 걸리지만 복구 가능해요. 이게요? 다 지워진 건데요? 네, 제가 대리기사라서 알아요.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블랙박스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그럼 소개 좀 부탁해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그때 내려줬던 곳 주소 좀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도 같이 가죠. 네? 아니 사모님, 그 다른 뜻이 아니라 그게 좀 위험해 보여서요.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요. 많이 불편하실까요? 당연히 불편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도와줬는데 더 돕는다는 것도 뭔가 이상했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진심으로 걱정을 하는 듯 했고 전 망설이다가 말했죠. 그럼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생각할게요. 돈 드릴게요. 그럼 제가 덜 불편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차에 타세요. 그렇게 저는 운동복 차림 그대로 차에 올라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일단 복구센터에 들렸다가 거기서부터 30분 정도 달렸을까. 한 허름한 집 앞에 차를 세우더군요. 입안은 바짝 마르고 긴장감이 온몸을 돌았습니다. 그럼에도 괜히 덤덤한 척하고 문을 두드렸죠. 대리기사는 눈치를 보더니 제 뒤에 서 있으며 제게 조심하라는 경고를 작게 했어요. 이윽고 문이 열리며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짙은 화장에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요. 절 보자마자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제가 남편의 이름을 짧게 부르자 누런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그쪽이 누구라고? 내 아들 와이프? 그럼 내 며느리? 네, 그렇죠. 제가 그 사람 아내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 들어와. 얼른 들어와. 들어오라는 말에 어정쩡하게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술병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방 안 가득한 담배 냄새와 누런 벽지는 끈적거렸죠. 저를 앉으라고 하더니 제게 맥주를 내어주더군요. 아이 마셔. 나도 한 잔 마셔야지. 이제 드디어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건가? 나 진짜 많이 참았어. 그 쌍놈의 새끼. 지 애미를 이렇게 방치하고 돈도 안 주고 사업한다면서 내 돈 가지고 가더니 나 몰래 결혼까지 하고. 망할 새끼 아니야? 내가 지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그래서 나 언제 그 집에서 살아? 오늘 준비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저기 그게요, 아주머니.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자 눈빛이 바로 바뀌었습니다. 너무나 차갑게 번뜩이더군요. 너 뭐야? 나 데리러 온 거 아니었어? 왜? 너도 그거야? CM이랑 같이 살기 싫다? 이것도 완전 썩을 년이네. 이제 보니 알겠네. 내 아들이 왜 나를 안 만나러 오는지. 너구나. 너가 뒤에서 내 아들 조종했지. 천륜을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하는 거지? 이 미친년이. 그게 아니라 저는 어머님이 미국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미국? 아메리카? 그래, 여기가 미국이다. 그놈 아직도 그 지랄하고 다녀? 그런다고 호박이 수박되나? 그냥 여자 임신시키면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넌 어쩔 거야? 네? 나 데리고 갈 거야, 안 갈 거야? 딱 말을 해. 고상한 척 어머님 이지랄 떨지 말고. 아님 돈이나 내놔. 돈이라도 달라고. 용돈.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지갑 좀 벌리라고. 순간 제 가방을 낚아서는 뒤지더니 지갑을 꺼냈고 저는 그걸 순간적으로 막았는데 소리를 꽥 지르면서 저를 밀어냈어요. 그 뒤에는 너무 놀라서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쌓여있던 쓰레기를 발로 차고 던지고 맥주를 벽으로 던지기까지 했거든요.
대리기사는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제 손목을 잡고 제 지갑까지 빼앗은 뒤에 그곳을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를 쫓아온 남편의 친모라는 여자는 저희 차로 술병을 던지기까지 하더군요. 퍽 하며 날카롭고 둔탁한 소리에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막고 대리기사는 황급히 차를 몰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곳에 차를 세우더니 절 살피더군요.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요? 병원으로 갈까요? 피 나요? 저는 손을 저으며 물었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이래서 따라오겠다고 하셨군요. 네. 어차피 제가 말해도 못 믿을 거 알고요. 뭐 저라도 어제 그 남편분 모습 보면 속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확인하고 또 확인했을 정도니까요. 그 집 주소를 알고 있어서 확신은 했지만 어쨌든 그 사람 사기꾼 같아요. 그때 제 차에 탔을 때 아까 그 아주머니에게 욕도 하고 금방 한탕에서 나오겠다는 식으로도 말했어요. 한탕.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상황 자체가 너무 끔찍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배신을 당하니 그 모든 게 제 잘못처럼 느껴졌고요. 얼마나 사람 보는 눈이 없었으면 이렇게 될까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친어머니를 실제로 보니 남편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처음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 산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겠지만 그런 어머니를 숨기고 싶어서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확인해본 저희 신혼집은 매매가 아니라 월세였고 제 돈은 모두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제 보증금은 이미 절반 이상이 밀린 월세로 나가버렸던 겁니다. 더구나 남편이 자신이 샀다고 보여줬던 건물 역시도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었고요. 그럼에도 저는 가난하거나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설령 능력이 있었다고 해도 그런 친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돈을 다 빼앗기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로부터 3일 후에 블랙박스 영상이 복구된 뒤에 대리운전기사가 그걸 가지고 오면서 모든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친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은 기본이고 오히려 친모에게 돈을 빼앗기기까지 했어요. 기초수급을 받는 모양인데 그것까지 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소리도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태릉 선수라고 부르더군요. 그 태릉 선수녀는 또 운동 갔어. 씨부레.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건지. 어깨가 나보다 넓은 것 같아. 여자가 야들야들한 맛이 있어야지. 그럼 금방 돌아오는 거 아니야? 나 차에서 내려? 아니야, 오늘 출장 간다니까 이 차 안 써. 교통사고 날까봐 매번 놔두고 가거든. 밖에서 외식하고 방 잡아서 놀자. 그러자 옆에 같이 탄 여자가 간드러지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그 언니 돈은 많다며. 집이 엄청 부자라고 그랬지? 그것도 알아보니까 그냥 그래. 자수성가한 집이라나? 그래서 작은 병원 개원해서 아래 위층 이렇게 하는 거고. 집은 한 채 있고. 뭐 그래도 일반 사람보다는 좀 많겠지? 얼른 한몫 챙겨서 떠나고 싶어. 비위 맞춰주고 착한 척 자상한 척 하자니까 몸이 아플 지경이야. 눈치는 겁나 빨라서 담배 냄새 난다고 저번에도 지랄하더라고. 확 밟아주고 싶은 거 겨우 참았다. 내 성질 많이 죽었지.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맛인데. 어머, 그럼 나는? 나도 때릴 거야? 넌 때릴 곳이 없지. 북어처럼 딱딱한 여자들은 좀 때려야 야들야들해진다는 말이야. 내 와이프 같은 애들은 좀 맞아야 정신 차릴 거거든. 내부는 영상이 아예 없고 음성만 녹음됐지만 그건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네요. 분노로 몸이 떨렸고 분하고 억울해서 눈물도 나왔죠. 제가 눈물을 흘리자 복구센터까지 데려다준 대리운전 기사가 절 달래줬습니다. 제가 바로 남편과 이야기하겠다고 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야기할 때 같이 있어 드릴까요? 아니면 경찰이라도 부를까요? 왜요? 제 책임도 있잖아요. 계속 제가 이런 말을 안 했다면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 폭력적인 놈한테 이야기를 직접 하신다니 그건 아무래도 현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끼어든 이상 제 문제기도 해요. 그러니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책임질게요. 아니요, 마음은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제 문제고요. 기사님은 이제 더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알죠. 그럼 제가 아니라고 해도 친구분들이라도...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저도 신경을 끄고 싶은데 저도 맞아봐서 알거든요. 이에 저는 그분의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안 맞아보셨잖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걱정에 제 뒤를 졸졸 쫓아왔고 결국엔 저희 집 문 앞에라도 서 있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전 어쩔 수 없이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며 안으로 들어가 앉아 식사를 하는 남편에게 가서 모든 걸 다 말했습니다. 친어머니를 만났다는 것, 월세로 계약했다는 걸 알았다는 것, 회사도 거짓말이라는 거, 그리고 블랙박스 기록을 확인한 것까지 말이에요. 저는 솔직히 바로 엎드려서 제 앞에서 싹싹 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일어나서 제 손에 들려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와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승리한 것처럼 턱을 치켜들고 웃었죠. 이제 뭐 증거 있어? 월세가 뭐? 야,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너 정신병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의부증이야 그거. 그러니까 내 뒷조사 나오면서 쥐새끼처럼 다닌 거지. 뭐? 쥐새끼? 지금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나 못 배웠다. 결혼식장에 온 사람들 배우야 배우. 돈 주니까 해주던데. 그래서 뭐? 당신이 그러자고 한 거잖아. 뭐? 미쳤니? 난 그렇게 주장할 거라고. 내가 가난한 게 쪽팔리다고 가족들 다 속이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거야. 이거 없으면 바람 피운 증거도 못 찾아. 내가 그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가는 줄 알았어? 이참에 빌어먹을 연기 그만두게 해서 난 너무 행복하다. 편하고. 이제 출근하는 척 할 필요도 없잖아. 그래, 마음대로 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난 안 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해서 이혼을? 이것만 없어지면 증거도 없을 텐데. 근데 방법이 하나 있긴 해. 너랑 나 둘 다 좋은 방법. 1억만 줘. 니네 잘난 부모님한테 말해서 딱 그 정도만 받고 나가 떨어져 줄 테니까. 어때? 아니면 난 너랑 절대 이혼 안 해줘. 도망가도 소용없어. 우린 서류로 꽁꽁 묶여 있을 거니까. 어때? 해볼만 하지 않아? 저는 순간 머리를 굴려서 말했어요. 그거 다 복사해놨어. 내가 그 정도도 생각 안 했을까?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바로 올라왔는데 복사를 할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거 없애도 상관없지? 남편이 그걸 손가락으로 구기려는 순간 전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 복부를 발로 차더군요. 순간 헉 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남편은 제 주변을 맴돌면서 킥킥거렸어요. 봐, 이래서 있는 집 새끼들은 똑같다니까. 애초에 이런 거 가지고 있다는 것도 불안해서 복사하고 감추고 이런 짓 해본 적이 없잖아. 나처럼 인생 더럽게 꼬여서 최악의 최악까지 생각하는 인간들처럼 따로 감춰놨을 리가 없다는 걸 난 너무나 잘 알거든.
남편은 제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고 들어 올린 뒤에 이어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 잘 살아보자. 나 화나게 하면 넌 계속 맞을 줄 알아. 물론 티는 안 나게 때릴 거야. 명치랑 배 이런 곳은 흔적이 거의 안 남거든. 그러니까 돈 가지고 와. 나한테서 벗어나고 싶으면 돈 가지고 오라고. 녹음? 뭐 추후의 증거? 그런 거 소용없어. 앞으로 너랑 무슨 이야기 하게 되면 너 홀딱 벗겨서 이야기할 거거든. 그리고 너 정신과 다닌 기록도 있잖아. 자꾸 의심을 한다는 그런 상담 내용까지. 넌 나 죽어도 못 벗어나. 나한텐 어설픈 건 안 통한다고 아시겠어요? 귀한 집 따님. 그때 저는 처음으로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생 전체가 거짓말인 인간과 평생을 사느니 차라리 죽이고 감옥을 가자는 생각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남편의 뺨을 휘갈겼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거실로 쭉 밀려서 한쪽이 쓰러졌고요. 남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한쪽 귀를 잡고 바들바들 떨며 말했죠. 내 귀, 고막이 나간 것 같아. 병원, 구급차. 저는 그런 남편의 머리통을 한 대 더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 중고등학교 운동했다고 했지? 내가 배구했었어. 네가 날 패고 살겠다고? 너 따위가? 온몸이 물살에 배는 남산처럼 튀어나온 아저씨가? 평생 하루도 안 빼고 운동을 하는 나를? 지금도 되게 힘 조절한 거야. 다음엔 조절이 될지 모르겠다만. 그렇습니다. 저는 배구 유망주였어요. 비록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그만둬야 했지만 운동을 그만둔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정확히는 그만둘 수가 없었던 거였지만요. 운동을 해봤던 사람들은 알 겁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몸이 편해지면 몸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반발적인 통증이 왔죠. 그래서 저는 체력 관리가 아니라 안 아프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운동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 저한테 귀를 맞았으니 고막이 터진 거였죠. 남편은 도망치려는 듯 자신의 한쪽 귀를 잡고 현관문으로 기어가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의 발목을 잡아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서 빼앗았던 휴대폰과 메모리칩을 빼앗았어요. 솔직히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고 때리고 협박이나 하는 그놈을 씹어먹고 싶었습니다. 발목이라도 확 돌려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 하지만 더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조용히 경고했어요. 남은 한쪽 귀 고막도 터뜨려버리고 싶은데 참는 거야. 내 앞에서 한 번만 더 그런 짓 해봐. 그땐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죽일 거야. 알았니? 대답! 알았어. 반말하지 말고 이 새끼야. 네. 저는 바들바들 떠는 남편의 휴대폰마저 빼앗아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 밖에는 대리운전 기사님이 초췌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하더군요. 한쪽 귀에서 피를 질질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그랬을 거고요. 구급차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며 남자가 말했지만 전 신경 끄라고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가 남편의 경우는 사기 결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취소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둘의 차이는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나뉘는 거라고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취소, 아예 모르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된 경우는 무효가 된다고요. 결국 저는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취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어찌나 복잡하고 까다로운지 증거가 전부 있는데도 오래 걸려서 때론 정말 많이 힘드네요.
아마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이따금 그 인간 얼굴을 봐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나마 그 인간이 저만 보면 바들바들 떨며 눈도 못 마주쳐서 다행이긴 했지만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은 아마도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졌다는 걸 겁니다. 첫사랑도 실패하고 첫 결혼까지도 사기 결혼을 당했으니 이제 더는 누군가를 만날 자신이 없어졌어요.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제 탓이 아니라고는 했지만 도통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저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혼자 사는 게 답일까요? 그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대리운전기사분과는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확정되면 함께 식사라도 하자는 일종의 데이트 신청도 받았고요. 그 사람이 싫지는 않은데 계속 머리가 복잡합니다. 부디 많은 조언과 제 삶에 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